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임진왜란 발발 직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본이 일본 본토에서 부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 진성, 그리고 동래성, 그 다음에 다대포성 요 세 군데를 침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전 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맡게 된 조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유성룡의 징비록과 그 다음에 선조실록, 그리고 선조 수정실록, 그리고 일본에 오게 되었던 포르투갈 카톨릭 선교사죠. 예수회의 선교사였습니다. 신부님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임진왜란 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임진왜란 개전 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일본에 기척하게 되었던 루이스 프로이스 신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예수의 선교사로서 1563년도에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카오까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신앙 선교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1597년,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죠. 그때까지 일본에 머물다가 일본에서 죽게 된 그러한 신부입니다. 주로 일본의 규슈 지방 나가사키 쪽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활동은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근접해서 지켜본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임진왜란 때 인물로서 임진왜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일본의 관점에서 또 일본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 본국으로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본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집대성해서 일본사에 대한 외국인 신부가 기록한 역사 기록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는 루이스 프로이스 신부의 일본사 중에 임진왜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부는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선교활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서간문으로 작성을 해서 본국에 있는 예수회에 발송을 했고 또 여기 예수회에서 일본의 연례 서간문집이라는 책으로서 출판을 했고 또 임진왜란 준비부터 명나라와 일본과의 그 강화 협상까지 임진왜란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명의 이제 대표적인 일본 장수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니시 유기나가,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소서 행정이라고 읽혀지고 또 가토 기요마사 가등 청정이라고 하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고니시 유기나가는 원래 오사카 지역의 상인의 아들로서 태어났었고 또 어려서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세례명을 좀 받게 되잖아요. 본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고니시 유기나가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프로이스 이 신부는 책 내용에서 이름을 아우구스티노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재정을 맡았던 그런 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사 출신이라기보다는 일반 그 관리자 뭐 이런 정도의 출신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등청정,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에게 무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과시를 좀 받았고 무시를 좀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세력들이 그 이후로 1600년에 권력 다툼이 일본 내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 그 권력의 양대 축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내 내전인 세키하라 내전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 든 동군에는
가등청정, 가또 기요마사가 함께하고 또 서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군은 이시다 나츠마리라는 사람의 그 주도하에 여기에 고니시 유기나가가 같은 편이 돼서 동쪽과 서쪽군으로 해서 두 양방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 결국 서군이 패하고 동군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가 돼서 새로운 일본이 시작되는 거죠. 당시에 세키하라 전투에서 지게 된 고니시 유기나가는 원래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면 패자는 스스로 자결을 했는데 자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니시 유기나가는 원래부터 천주교 신자,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로서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 자체가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결국 상대 동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니시 유기나가가 갖고 있었던 그 임지는 전부 다 그 승자였던 가또 기요마사, 그러니까 가등청정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들은 두 사람은 임진왜란 내내 서로 대립관계, 그런 관계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자는 가또 기요마사인 거죠. 그리고 이 고니시 유기나가는 사실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이전에 쓰시마섬, 그러니까 대마도죠. 대마도주였던 종이지, 일본말로는 이제 소요시토시라고 하는데 이 소요시토시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서 대마도주를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정보라든지 모든 그 임진난사에서 뭐 통역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에 간첩을 보냈었던 그러한 조선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정보전에 누구보다도 더 월등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니시 유기나가는 조선 침공의 정보통 역할을 하게 된 자기 사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적이었던 가또 기요마사보다는 고니시 유기나가가 둘 간의 갈등에서 임진왜란 중에는 항상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했던 거죠. 자, 그래서 대마도주를 통해서 조선에서 통역관도 사용해가지고 조선의 정보를 많이 이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가등청정과 소서행상 이 두 사람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쳐들어온 이후로 한양에 들어올 때까지 또 조선에서 물러나갈 때까지 또 정유재란이 재발생될 때까지 그리고 조선에서 물러갈 때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항상 대립관계로 경쟁적인 그런 관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편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분쟁의 씨앗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또 기요마사 가등청정에서도 좀 얘기해 보면 이 가등청정은 156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가또 기요마사는 사실 30살의 젊은 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필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무사로서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요한 오른팔 정도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당시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 세키하라 전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 이제 들게 되고 동군의 편에 서서 승리한 이후에 구마모토현, 지금의 이제 구마모토현을 받아가지고 구마모토 성을 촉조하고 뭐 그랬던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등청정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북한 지방 높은 그 환경도까지 그렇게 침략을 했었고 또 왕자였던 이매군 그리고 순화군 이 두 사람을 생포했던 그런 일본의 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말기에 서생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의 울산 지역입니다. 그 서생포에서 축성을 하고 조선의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그 울산성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탈출한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서생포에서 조선의 이 사명대사하고도 많은 그 서로 필담을 나눴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고니시 유기나가 소서행장과 가또 기요마사 가등청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관백이 되고 납니다. 관백이 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치고 또 그에 넘어서 인도까지, 지금의 인도죠. 인도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이 정보는 당시에 대마도주였던 종이지를 통해서 그 사위로 두었던 소소행장 고니시 유기나가가 자기가 자청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조선을 잘 안다면서 내가 선봉에 나서겠다라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기가 자청해서 나섭니다. 결국 이 관백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소소행장을 주장으로 삼고,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을 치기 위한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주장으로 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외 일본인들의 그 장군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임을 받는 이 소소행장 고니시 유기나가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뭐 시기했지만 뭐 그만큼 능력이 있고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소행장은 일단 규슈섬의 히제네라는 지역에 나고야라는, 지금 오늘날 지명으로는 사가현 가라스시, 아이치현 나고야와 완전 다른 지역인데요. 가라스시 사가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일본 군들이 출항하는 그러한 거점으로 잡고, 거기가 그 당시에는 불무지였는데 1591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한 7개월, 8개월 전, 그러니까 1591년 7월부터 나고야 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 축조에 대한 그 주도는 고니시 유기나하고 대립관계에 있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주관을 해서 성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거기 와서 궁전까지 짓게 되고 또 거의 성체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개전 초에 1592년 거의 한 1년간 그 나고야 성에 머물면서 이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것을 직접 지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이 군대도 집결하고 또 군인들 가족까지 이렇게 모여지니까 인구가 그 당시로만 해도 20만 정도가 모여드는 그러한 급성장하는 도시로 바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아마 신도시가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거점으로는 그 앞에 섬이 스시마 섬 이전에 이키시마라는 섬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 섬 규슈와 스시마 사이에 이키시마라는 대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 기점을 하나 잡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부산과 사이에 있는 대마도 스시마 섬을 두 개의 기점을 잡아서 일본 본토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당시 배로서 약 3일, 그러니까 사흘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던 그 지역들을 본거지로 삼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임진왜란을 딱 발발시켰을 때 자기들의 그 군사를 배에 실어서 한 번에 넘어온 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지속해서 계속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파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군은 총 파병 군인이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육군이 약 한 15만 8천 명이 조선으로 넘어왔고, 또 그에 딸린 이제 수군, 배를 뭐 운항하는 그런 수군이겠죠. 일본 수군 약 9천여 명이 임진왜란 때 우리 한반도 조선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각 지역의 영주들에게, 특히 이제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선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일본의 그 수군, 아까 말씀드린 약 한 8천, 9천 명 되는 그 수군은 그 구성이 일본의 해적들 내지는 왜구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또 이러한 수군들의 원래 전투 방식은
등선 육박전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서 육박전을 이루는 거죠. 이 왜구들 그리고 해적들의 대표적인 싸움, 해전 싸움 방법이었죠. 이런 거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나고야 성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할 때 순차적으로 건너가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선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상륙하고, 상륙하는 그 즉시 바로 이제 외성을 쌓고 거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작전을 지시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외선이 넘어오게 되고, 넘어오자마자 우리 이제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경상도 뭐 전라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외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거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관백의 작전 명령은 조선이라는 곳에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수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본군들은 일단 육상에 거점을 들고 육상으로 동력해서 들어가면 전쟁을 쉽게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해로, 그 다음에 해전, 바다에서 싸울 거에 대한 그러한 준비 대책은 없이 일단 일본의 수군들은 일단 육상 군인을 실어 날리고 조선 땅에 떨어뜨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간첩을 통해서 그 이전에 충분히 정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도,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대한 지도, 팔도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도에 각 도마다 색깔을 달리 표시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전라 지역 쪽에는, 전라도 지역에는 적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은 백색으로, 그리고 충청 경기 지역은 청색으로 표시를 했고, 또 평안도, 뭐 강원도 여기는 이제 황색으로 하고, 함경도 이상은 이제 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 한반도에 대한 각 지역별 분포까지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시하는 그런 치밀함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조선 지역의 특색과 조선의 어떤 무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위력이 어때 있고, 파괴력이 어때 있는 것까지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조선의 가장 그 위력한 무기였던 신기전의 내용도 일본에서는 이미 파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런 백성들의 민심 파악까지도, 동요 파악까지도 충분히 해서, 심지어 조선 땅에서는 양반들, 그리고 이러한 탐관오리들이 양민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양민들, 일반 백성들이 양반과 관리에 대한 어떤 원한들을 많이 품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까지 파악이 돼서,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조선에 침공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오히려 일본의 침공을 반기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까지 당시에 올라왔었다고 이 루이스 프로이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사전 조사, 사전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서 이제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상세한 그 신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군의 선봉으로 약 15,000여 명이 700척의 배에 나눠 타고서 고니시 유기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서 행장이 첫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1592년 음력 4월 10일 날 일본 규슈 지역을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부산 앞바다까지 당시에 오는 데는 약 4월, 3일 정도가 걸렸다니까 1592년 음력 4월 13일 오후 4시경입니다. 부산진 첨사로 발령받고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부산진 첨사 정발이죠. 이 사람이 일본의 조선 침공을 대비해서 당시에 책무에 열중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날 이 정발은 자기의 병사들의 전투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부산 앞에 있는 섬 저령도로 활을 들고 사냥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함으로써 실전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저령도에서 점심시간 이후 한 병사가 멀리서 2시간 거리 부산 앞바다에 떠있는 외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즉시 정발을 찾아와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그 바다에 떠있는 일본의 배들이 무역선이라면 50척 정도일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본의 배 수를 세알해 보니 약 90여 척이 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걸로 봐서는 이게 상선이 아니라 군대를 싣고 오는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침입인 것 같다라고 직감을 하고 이 정발 장군은 저령도를 바로 떠나서 다시 부산 진성으로 급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투 가능한 병력, 당시 약 한 600여 명을 집결시켜가지고 부산 진성 안에서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부산 진성 앞쪽에 일본 군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앞쪽에는 마름쇠라는 것을 포설을 합니다. 자, 이 마름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쇠가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밟으면 발을 찔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성 앞에 싹 깔고 그 다음에 성 내에서는 신기전에 대한 것도 미리 장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뭐 괜찮았던 거죠, 당시에. 그리고 이 조선의 병사들은 일단 옷은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철로 된 철모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결전을 딱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상좌수사, 그 당시 이제 경상좌수사에는 박홍이 있었습니다. 이 경상좌수사 박홍은 자기 직속 상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박홍과 그 다음에 동네 부사인 송상현에게 이제 급보를 전합니다. 왜구가 이제 나타났다는 걸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이후에 경상좌수사였던 박홍은 전쟁 발발에 대한 급보를 서한을 써가지고 한양에 있는 선조에게 4월 13일 날 그 즉시 발송했지만 서울 한양에 도착하기에는 4월 17일 날 그러니까 4일 뒤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봐서는 당시에 이 산봉우리에서 전쟁을 알리는 이 봉화에 대한 그 통신 정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편에 의한 전달로서 일본 침공을 선조는 알게 된 거죠. 이 왜군이 4월 13일 날 왔는데 선조가 알게 된 선조 기록에는 4월 17일 날 받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박홍은 바로 옆에 전라 자중이었던 이순신 장군에게도 외침에 대한 그 정보를 보냈는데 서한을 보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일본군이 4월 13일 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이후 이틀 뒤인 4월 15일 날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침입을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4월 13일 날 이 늦은 오후 4시 왜군은 일단 그날 당일은 선발대로서 약 400에서 500척의 아까 이제 출발은 700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본사로 쓴 프로이스 신부의 기록이고 400에서 500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기록입니다.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 당일날 400에서 500척 정도의 배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와서 바로 상륙한 게 아니고 그날은 정박을 바다 앞에서 정박을 하고 하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은 스시마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어가 좀 되는 사람들을 부산 진성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 진성에 와가지고 대표자들이 이제 먼저 온 거죠. 그리고 정발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항복하라고 권유하러 온 이 일본인들이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부산 진성의 조선군은 아마 정발 장군이었겠죠. 이 정발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양, 서울 한양에 있는 선조 임금님께 우리가 항복해도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의 조선군은 왜군을 비아냥거려 버립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이 외인들이 일단 다시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592년 4월 13일 날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왔고 그날 당일날 바로 침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은 다음 날인 14일 날 새벽 4시에 배에서 하선을 해서 부산 진성을 새벽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는 새벽 4시에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고, 기타 우리 선조실록이라든지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오전에 공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른 아침부터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산 진성을 일본군이 공격을 했는데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약 3시간 만에 결국은 부산 진성은 외병 약 한 15,000명 정도가 부산 진성을 공격했으니까 부산 진성 안에 조선군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되니 이 규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조선의 군인들은 일단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다해 싸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적인 중과 부족으로 인해서 부산 진성은 약 3시간 만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대표 장군이었던 정발은 초총을 맞고 전사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군들은 당시 부산 진성을 함락하자마자 거의 모든 양민이고 군인이고 가릴 것 없이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기록해 보면 일단은 일본인들이 조선군에 어떤 사기 저하를 심어주려고 일부러 조선군과 서욱 내에 있었던 양민까지 대부분을 학살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주변에 동래성이라든지 다대포라든지 이런 곳에 소식이 전파될 텐데 감히 자기들을 상대하고 겁에 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모두를 학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런 잔인성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일정시대 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성 안에 있었던 우리 조선의 여인들은 얼굴에 일부러 흑수검댕이를 막 바르고 또 추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름발이인 것처럼 흉내를 내게 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조그만 수단이라도 동원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산 진성에 대한 첫 전투는 오전에 이미 다 끝나버렸고 결국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그 병력들을 이제 이번에는 둘로 나눠가지고 그 절반은 다대포 쪽으로 그리고 또 반은 동래성을 향해서 이제 또 패를 나눠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선군이 육상 전투에서 첫 승리를 한 그 장소와 그 주인공을 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4월 14일 오후 일본군은 바로 이어서 다대포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대포 첨사했던 윤홍신이 일본 애군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대포 첨사 윤홍신은 첫날 몰려온 이 일본군들하고 싸워서 자기의 성인 다대포를 지켜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왜군은 공격을 했지만 그날 당일날 다대포성을 접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군은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홍신이 왜군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싸워서 왜군을 물리친 그러한 승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윤홍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32년 전에 을사사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님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죄를 지은 그런 집안이었지만 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면이 되었는지 당시에 다대포의 첨사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윤홍신은 나이가 이미 60세예요. 환갑을 1년 앞둔 그러한 노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상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첫 전투에 임한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 15일 후속해서 도착합니다. 부산에 계속 왜군들이 입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도착한 왜군들과 다시 합세해서 다음 날인 4월 15일 날 다대포성을 재차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왜군에 의해서 윤홍신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조선군의 첫
승리자였던 거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왜군을 맞이해서 육상전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는 다대포성에서의 첫날 전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 15일 날 절반으로 나눠서 이번에 동래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이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맞닥뜨리게 된 동래 부사 송상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송상현은 원래는 무장 출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상현은 조선 선조 임금의 조카딸과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배우자가 왕족의 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루이스 프로시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송상헌의 이 부인은 동래선 전투에서 왜군에서 생포돼 가지고 일본까지 건너가고 일본에 건너와서 그 나고야 성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의 울부짖음, 그런 통곡을 하면서 계속해서 항거를 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여인을 불쌍히 해서 다시 조선으로 보내라 해서 다시 조선으로 보내졌다라고 이 루이스 프로이스 선교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래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래성에서는 그 당시 그 군인을 포함해서 성 내 안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일본군과 전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일단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약 동래성 안에만 2만 명 정도가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왜군은 추가로 연이어서 상륙한 병사가 3만 명이 또 더해져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동래성 전투를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 육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파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래선 전투는 조총의 위력에 일단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군들이 조총에 대한 엄폐용으로 일단 목재를 이렇게 앞에 많이 가렸다고 그래요. 상부 쪽에. 그렇지만 이 조총이 워낙 이제 화약에 의해서 철탄이 날라오는 거니까 이 목재들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다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목재 가지고는 조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본군들은 성을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성 밑에서 성을 향해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조선군들이 뭐 이제 화살을 쏘고 저항을 하니까 이 시야를 가리려고 일부러 일본군들이 긴 깃발 이제 천이 펄럭이는 그러한 깃발로 성 위에 있는 조선군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왜군들이 성을 오르려고 이제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동쪽으로부터 먼저 성을 올라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동래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지 약 2시간 만에 결국 동래성은 함락을 당하고 송상헌은 패전을 직감하고 당시에 전투복에서 조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부모에게 시한수를 올리고 결국 일본 군인에게 참수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은 약 한 3,000명 정도의 이제 전사자가 나타났고 또 한 500명 정도는 이제 포로가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일본군은 전사자가 약 한 100명 정도밖에 없었고 부상자 한 400명 정도로 일방적인 우리 조선군이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그 당시에 경상도의 그 책임자로 있던 경상좌수사 박홍 그리고 경상좌도 병마조도사 이각 그 다음에 경상감사 김수 그 다음에 경상우병사 김성일 이러한 조선의 장군들이 경상도 일대에 부임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병마절도사였던 이각 이 사람은 당시에 왜군이 들어와서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고 동래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할 때 이미 동래성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동래성의 송상현보다 상위자죠. 근데
동래성으로 들어왔다가 이각이 겁을 먹고 거짓으로 자기 휘하의 부장이었던 송상한에게 나는 성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성 밖으로 나가겠다고 송상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사파를 보고 계시자면 이 사파에 화면상에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 말을 타고 성을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이각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성 밖에서. 이 왜군들이 동래성을 공격해 왔을 때 이 사파 안에 저 인물이 그대로 저기 박혀 있게 된 거죠. 자, 이 사람 이각은 이후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첩과 식소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갈 때 집안에 금은 보화를 챙겨서 간 그러한 장군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이제 경상도의 중요한 군대 장성급으로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발발되고 나서 일본군들은 처음에 부산 앞바다에 왔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부산 진성을 공격하고 그날 오후에 다시 다대포성을 공격했지만 일단 다시 패하고 물러났다가 4월 15일 날 부산 동래성과 그 다음에 다대포성을 공격해서 조선의 성들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소서행장, 그러니까 고니시 유기나가는 자기의 일본군들을 이끌고 세 개의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틀을 딱 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상도 지역인 양산, 그 다음에 밀양, 청도, 대구, 경주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점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일본군들이 파죽 취재로 경상도 남부 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에 각 지역에 있던 조선군들이 이 왜군들의 침입에 대해서 까무라치게 놀라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비우거나 성을 불태우고 먼저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군들은 경상남도 지역의 성들을 아니면 지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점령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워 떡 먹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왜군은 세 가지 길로 갈라져서 한양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가지 길이 그 중간 거점이 첫 번째는 조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풍령, 세 번째는 중령, 여기를 거쳐서 한양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길이 사실은 조선 왕이 전국을 순회할 때 행차하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왜군들은 북쪽 한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왜군 장수들이 어떤 길을 거쳐서 어떻게 한양까지 들어가게 되는지는 이제 표시를 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당시에 이 임진왜란 당시 초기 급보를 받게 되는 전라 자수사 이순신 장군의 급보를 받은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지 이틀 뒤죠. 경상 우수사 원균이 급보를 보내와서 이순신 장군이 4월 15일 날 받게 됩니다. 원균이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왜군 190척과 왜구들이 부산을 침공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또 아까 그 경상 좌수사였던 박홍의 서한도 이순신 장군이 같은 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홍에서는 왜구가 350척의 배를 끌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급보 두 개를 당일 날짜로 받고 바로 선조인 임금에게 장계, 첫 번째 장계를 준비해서 올립니다. 당일자로. 그래서 선조에게 올리는 장계에는 이 사변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제 왕에게 자기의 어떤 현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날입니다.
두 번째 급보가 도착을 하는데요. 당시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이 보낸 급보입니다. 부산진이 이미 함락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박홍의 그 전갈이 또 오는데요. 이 박홍은 이번에는 왜구의 배가 400척이었다. 그러니 전라 수군도 이 왜구에 대비해라. 그러한 급보가 또 당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또 그 날짜 4월 16일 날짜로 두 번째 장계를 임금 성은주에게 또 올립니다. 이 시점에는 첫 번째 장계에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 중이며 오히려 혹시라도 이 해안에 왜구가 나타날까, 전라도 해안에도 왜구가 나타날까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군관, 그러니까 전라 좌수사 내 군관들에게도 이미 급보를 날렸습니다. 대비하라는 급보를 날렸습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두 번째 장계를 선조 임금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선조실록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난중일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쓰신 그런 내용을 보면 4월 17일 날짜입니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밑에 그 군인들 있죠? 수군이죠. 정규군에 대한 예비 소집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상도 쪽에서 사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군에 대한 소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4월 18일입니다. 그간의 공석이었던 그 전라좌수 관내 발포에 만호가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 발포 만화에 나대용을 가장으로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기 확립이 첫 번째 중요하죠. 그래서 순천의 이 병방으로 소집에 불응했던, 그러니까 군인 순천에 이제 소집 통보를 했는데 그 소집에 불응했던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19일 날 또 한 번의 예비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역병들, 뭐 예비군들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점호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뭐 며칠 더 지난 상황이죠. 감사였던 김수의 전라 자수사 지원 요청 경계를 올렸다는 내용을 접수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상도 감사 김수라는 사람이 이 경상도를 전라 자수사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임금님에게 장계로 쏘아 올렸으니 당신도 알고 계세요. 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4월 20일 날 경상감사 김수의 지원 요청서를, 전투 지원 요청서를 처음으로 접수받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순신 장군이 바로 출전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어떤 명령이 떨어져야만이 군대를 또 움직일 수 있었던 거니까 이순신 장군의 당시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병력을 끌고 바로 경상도 남해 내지는 뭐 거제도 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맡은 지역 전라 좌수사 영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준비하는 그런 거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준비 태세였던 거죠. 당시 조선의 군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뭐 이와 같이 이제 막 발발되는 시점에 선조 수정실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왜군이 일기도에서 36명의 외장들이 구성돼서 대마도주였던 종의지와 그 왜군의 선봉대장으로서 소서행장이 일본의 사신으로 조선에 여러 번 왔던 현소를 앞잡이 세워서 길잡이로 하여서 4만에서 5만 척의 배로 20만의 왜군이 바다를 건너와 남해 바다를 뒤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만에서 5만 척의 배로 20만의 왜군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좀 임진왜란 당시 개전 초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넘어온 왜군들의 총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또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선발대만 보고 처음에는 조정에서는 왜구가 공격이 왔을 때 선발대 정도의 규모만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4에서 5만 척이었고 20만의 왜구가 일본군이 조선으로 뛰어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척에 한 10,000명 정도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 전쟁의 임진왜란의 개전 초의 전쟁의 규모를 그렇게 썩 크게 잡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조선실록에는 선조실록에는
정발이 싸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성에서 화살이 다 소진될 때까지 싸우다가 정발이 조총에 맞아서 전사했다. 그리고 동네 부사였던 송상현은 고을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약 1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투 준비를 했는데 자기의 상관이었던 경상병사 이각이 동래성 안에 들어왔다가 부산진이 섬멸당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자기의 부장이었던 동네 부사였던 송상현에게 나는 책임자이니까 나는 성 밖에 나가서 적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그 밑에 위와 장수했던 송상현이 말하기를 성 안에서 싸우자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같이 성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끝내 요구를 했지만 이 이각은 그걸 거절하고 성 밖으로 나간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첩과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서 무명 1,000피를 챙겨가지고 새벽에 야밤 도주를 했다라고 선조실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실록에는 송상현은 대마 도주의 그 얼굴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전에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마 도주 종이지가 송상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이 전투에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도망갈 길을 안내해 주겠다 하면서 도망갈 길을 안내해 줬지만 송상현은 끝내 그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일본군과 싸우다가 더 이상 어떻게 불가항력에 이르렀을 때 자기 부채에다가 시를 쓰고 참수를 당했다라고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채에다가 어떤 시를 썼느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군신의중 부자은경. 무슨 얘기냐면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 부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죽는 그날까지 나는 부모의 생명줄을 받고 태어났지만 나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부채에 남기고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참수를 당한 이 송상현은 나중에 쓰시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뭐 송상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절개 뭐 이런 거를 높이 사가지고 동래성 바깥에다 안장을 잘 해줬다고, 그리고 그 묘지에 편말까지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가면 경상 좌수사였던 박홍은 당장의 어떤 불강력의 그런 열쇠를 잘 읽고서 일단 자기 성을 나와가지고 일단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났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일단은 뭐 싸워서 죽느니 일단은 후퇴를 해서 훗날을 대비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퇴각을 한 거에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본군들이 막 진격을 해오니까 조선실록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주변의 고을들의 성들이 이 일본군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도미노 무너지듯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밀양 부사로 있었던 박진이라는 사람은 일본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밀양에서 싸우지 않고 그 이전에 앞쪽으로 나와서 협진곳에서 이제 매복을 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 편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본군이 공격하는 것을 저지를 했더니 일본군들이 이제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이제 우회해가지고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밀양부사였던 박진이 결국 이제 그 전투에서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고 또 다시 밀양으로 들어와서 자기 관할 지역에 이제 창고 내지는 무기고 이런 것들을 일단 불사르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창고와 무기고를 불지를 수밖에 없었냐면 이거를 남겨놓고 후퇴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은 일본군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창고 안에 곡식, 그 다음에 무기고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일단 성을 떠나거나 고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밀양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된 이 박진은 임진왜란 훗날 경상 좌도 병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영천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비격 진천뇌라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경주성을 수복하는 그러한 공을 세우고 훗날에 참판까지 벼슬에 오르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또 김해 부사로서 세예원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경상 감사 겸 순차사였던 김수도 진주에서 동래성 쪽으로 가다가 이미 동래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중간에 이제 내빼버려서 도주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갈 땐 도망가더라도 일단 인근 백성들에게 대피하라는 그런 경면을 고을에 막 날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개전 초에 우리 조선의 경상도 연안의 그 장군들은 어떤 사람은 목숨은 다할 때까지 왜구를 상대로 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싸운 장군이 있는가 하면 또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내빼고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뭐 비굴한 그러한 장수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뭐 중과부적인 상태에서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도 있고 또 일단 사태의 그 어떤 상황을 보고 일단 후퇴를 했다가 훗날을 대비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서도 일단 임진왜란 개전 초 일본군이 규슈에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부산과 이 경상남도 인근 해안 지역이 일본군에서 점령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자, 이 경상도 지역을 장악한 일본 왜군이 이제 세 갈래 길로 각각의 상주, 그다음에 뭐 문경, 그다음에 충주, 한양까지 입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고요. 제 오른쪽에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이순신, 임진왜란 이야기, 기타 편들에 대해서 참조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